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 대표는 양도구육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주말로 예정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철회됐지만 경찰국 신설 관련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경찰국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 발언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비슷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혀 관련 수사가 다른 부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등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우리 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쇼미더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하루 종일 뉴스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최근 징계 대상이 된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한 이른바 윤심,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거듭된 대국민 사과의 주인공이 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측근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내부 상황 살펴보죠. 사태를 촉발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 발언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부독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이 대통령의 의중에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당무 개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대통령이 이제 당 총재를 맡고 이런 때는 뭐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준석 대표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권 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여당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자 저희 당대표 직무대행의 위치인데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 사이 권 대행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체제가 휘청이며 조기 전당대회론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정상적인 대표 체제를 꾸리는 게 최선이라고 힘을 실었는데 다만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은 아직 말을 아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발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건 이준석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징계 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당을 끌고 나갈 장악력을 갖추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인데 결국 이번 문자 논란은 여권 지도부 전체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문자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조기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면서 파장 차단에 주력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도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4차 민생경제회의 참석 뒤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문자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이나 정치적 의미 부여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거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 내용이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또 돌발악재를 만난 지도부도 해프닝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일부 오해를 일으켰다는 대통령실 입장에는 해당 문자는 오해할 여지가 없다며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응수했고, SNS에는 당내 친윤그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이틀째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여권 내 혼란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강력한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 징계에 대한 반발로 예고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이견은 있긴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며 시민들에게 홍보물도 나눠줍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찰관들은 정말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내부 분위기는 지금 막 개강되고. 이처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고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강행할 경우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신중론에 따른 겁니다. 강행을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를 접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유삼영 총경이 총경단체 대화방과 경찰 내부방의 전체 회의를 만료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전체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도 내부방에 글을 올려 회의 제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경찰의 분노와 반발이 사그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김성종 경감의 경찰 내부망 게시글엔 신의를 저버렸다, 무책임하다는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경찰 내부망에 새로 생긴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경찰국 철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경찰 모임은 무산됐지만 소규모라도 별도 회의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약 한 100명 밑으로 두 자리 숫자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장소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행사 내용도 대부분 확정을 했어요. 알리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경찰청은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되고 이틀 뒤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대 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어 오긴 했지만 하필 경찰 조직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경찰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경회의는 특정 세력이 주도했고 쿠데타와 비슷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회의 이후 내놓은 말입니다. 쿠데타 발언 이후 경찰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를 달고 예전엔 파출소장이나 일선경찰서 팀장급으로 배치됐는데 몇 년 전부턴 그보다 낮은 팀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순경이 경위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7에서 10년, 근속만으로 승진할 경우 15년 6개월이라 경찰대 출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경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 2,400여 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200여 명으로 2.5% 수준. 하지만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60% 이상, 이보다 더 높은 경무관은 73% 이상이 모두 경찰대 출신입니다. 경무관 이상 계급까지 진급한 비경찰대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경찰대 개혁은 주요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시점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발을 주도한 세력을 경찰대 출신들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유삼영 총경을 비롯해 당시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고요. 특정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대 개혁 발언 이후 이 장관의 발언이 경찰 조직을 흔들려는 갈라치기 시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게 아닌 경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얘기 나왔을 때 경감이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총경들 회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쿠데타 발언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중요한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 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고 경찰대 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은 대대적인 감찰과 함께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집단 행위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건데 실제 처벌할 만한 사안인지 나혜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직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누리집에서 이 조항을 어겨 처벌된 사례를 찾아보면 대부분 시국 사건입니다. 과거 쇠고기 파동이나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집단 행위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2016년에도 국정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거나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며 전국 공무원 노조 등과 단체 행동을 했지만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입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 정책을 넘어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정권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집단으로 드러낸 건 공익에 반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판례는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된 전교조의 국정교과서 반대 사건을 예로 들며 정파성 없는 의견 표명은 불법이 아니고 검사회의 같은 집단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번 총경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묻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경찰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거든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 자체를 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정부는 경찰 지휘부에 해산 명령이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검찰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긴 하지만 처벌은 전쟁 같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도 받게 된 총경들이 실제 재판에 넘겨질진 지켜봐야겠지만 내부 감찰 끝에 징계만 이루어져도 불복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안 잠잠했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부처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관 비서실 등에서 소속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또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산업부 사건과 성격이 비슷한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을 접수한 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또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지난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강압적으로 사퇴했다면서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과 또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고발 접수 3년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재개했지만 지난달 백윤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참고인 조사 외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통일부와 과기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최대폭으로 뛰었던 전달보다 오름폭이 더 컸고 수치 자체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그에 맞춰 물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이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면 소비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 지수는 86으로 지난달보다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데 비관적 심리가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경기 전망 등 소비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한 달 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의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만 크게 올린 채 물가는 잡지 못하고 소비 심리만 위축시킨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가 곧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긴축 정책을 시작했으면 물가를 잡을 때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에 비해 한층 비관적인 수정 보고서를 내놓은 IMF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 나타난 많은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세계 금융 상황의 긴축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의 성장 저하가 예상보다 더 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움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긴축에 나선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그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inflation at current levels represent a clear risk for current and futur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bringing it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should be the top priority for policymakers. IMF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치보다 2.5%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6.0%로 조정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금융 부문을 안정시키려는 러시아의 조처가 경제 지탱에 도움을 줬고 전망치를 소폭 상향하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숙고에 들어가는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거래 실체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만 4조 원에 달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한 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모든 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조태연 기자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대규모 외화 송금이 포착된 건 지난달 말입니다. 당시 은행이 보고한 규모는 우리은행 9천억 원, 신한은행 1조 6천억 원 등 모두 2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이상 거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은행 1조 6천억 원, 신한은행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규모는 4조 1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였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받은 자금을 무역 법인에 모은 뒤 수입대금 지급 같은 이유를 들어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겁니다. 법인은 모두 22개가 얽혀 있었지만 대표가 동일인이거나 친인척들인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일단 이들 업체의 해외 송금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로 추정됩니다.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외국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매매되는 걸 노려 거액을 투자해 차익을 실현한 뒤 외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당국이 우리와 신한뿐 아니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한 만큼 이상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2개 은행에 대해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서 53.7억 달러, 44개 업체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외환 취급과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에서 지방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조 한 개 지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속버스 노조로서는 이번 파업 자체가 처음인데요. 해당 버스들이 주로 강원도를 오가는 만큼 휴가를 맞은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강원 지역을 오가는 고속버스 승차장입니다. 휴가철이라 평일에도 끊임없이 버스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은 멈춰섰습니다. 동해나 삼척으로는 아예 고속버스가 오가지 않고 있고 강릉이나 속초 등 다른 일부 노선도 임시차들이 투입됐습니다. 주로 서울과 강원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조 동부고속 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노조로서는 첫 파업입니다. 노조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임금이 동결됐는데 이번 사측 제시안도 기본급은 인상되지만 상여금은 줄어 그만큼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여금을 녹여서 총량은 똑같게 시간은 239시간을 일해야지만 기존에 받던 상여금으로 받는 그런 제시안을 어처구니없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휴가철 고속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버스는 원래 여름철 주요 여행지 강릉과 속초, 삼척 등지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예매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2달 전부터 이번 주를 휴가로 잡고 여행 계획을 잡았었는데 노조 파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버스도 없어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경기를 고향으로 잡았거든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당일날 통보를 하니까 저희는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 좋게 떠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체 버스를 투입한다고 해도 여행 수요가 많은 이번 주말에는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다른 동서울터미널이나 아니면 남부터미널 같은 데서 시외버스 편을 알아보시는 게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수익 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탈 상황에서 시외버스 증편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동부고속 측은 운행 차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버스 회사와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 노출이 불러온 파문의 의미,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권성동 이 당 대표 직무대행의 뭐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문자 내용이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자, 현직 대통령의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정보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도 텔레그램을 쓰는구나. 네. 그러니까 보안이 좋아서 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외부에서 캡처라든지 이런 거는 취약한 거는 마찬가지다라는 건 이제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권성동, 윤석열 두 분이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중마고 친구는 아니구나. 이 존칭이라든지 예. 어떤 태도나 본다면은 상하 관계가 사실상 명확해졌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은 윤핵관 맞구나. 대통령이 직접 문자 보내서 격려를 할 정도로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용어들이 조금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내부 총질 이런 단어들은 사실 대통령이 이게 진짜 쓴 게 맞나 이런 거가 좀 생각이 돼서, 너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좀 부주의했다, 경솔했다,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조금 부주의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정도가 아닌 겁니다. 네, 이게 보니까 예. 11시에 보낸 그 문자인데 오후 4시에 저걸 이제 다시 꺼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원내대표급이면은 국회의 맨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예. 중진 의원으로서 뒤에는 언제나 이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저를 문자를 다시 꺼내봤다는 것도 좀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어쨌든 일단 이제 이 공개가 된 마당에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이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는 그 표현 자체는 어떻게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확대 해석은, 지나친 확대 해석은 그냥 경계한다는 그런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확대 해석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네.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 아니냐, 일각의 해석들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 대통령도 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확대 해석이 안 될 문제인지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의문이 해석은 들죠. 뭐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영범 대통령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돼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유감이 누구에 대한 유감인지, 이 상황에 대한 유감인지, 언론에 대한 유감인지, 권성동 대행에 대한 유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에 대한 유감인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유감이라는 거 자체가,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이 상황이 얼마나 좀 곤혹스러운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국은 앞으로 이 당의 어떤 진로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해석은 앞으로 이제 윤심과 연결지어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파장보다 앞으로의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이 당 대표에 미칠 이제 파장, 그리고 이 권성동 체제에 미칠 파장, 지금 두 가지로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의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징계의 배경에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그 의미가 좀 포함된 것 같은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해석은 이제 이 각자의 자유니까요.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불편한 이 심기를 이제 감추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자가 이제 공개됐을 때는 울릉도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사진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렸죠, 오늘. 그래서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 섬에서는 뭐 카메라가 들어오면은 뭐 웃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양두구역이라는 사실상의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오해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문자 내용에 대해서 오해 소지 없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이제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경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요거가 이제 앞으로의 추가 징계 가능성, 뭐 정치 생명이 달린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체제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체제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년 1월에 복귀하기로 돼 있는데 그 복귀 가능성이 차단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윤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 기소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면은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한테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는 다 윤심이 작용했다. 게다가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도 가지고 지금 경찰을 인사로 통제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윤심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권성동 뭐 당대표 직무대행이 갑자기 사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논의가 되면은 이것도 윤심이 개입해가지고 이준석의 복귀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제 열려 있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당이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초는 이제 6개월 후에는 이제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문자 공개로 인해서 일단 이제 윤심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었으면 전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도 어떤 정치적 입지가 더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제 해석을 네. 할 수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가 네.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은 공격을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보낼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한테 반기를 드는 모양새면은 보수 진영에서 다 등을 돌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그래도 나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잡으면서 좀 동정표를 좀 가져오는, 그래서 어떤 뭐 자신의 입지를 좀 더 넓히는 전략, 그래서 차기 당대표에 나오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동정 여론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제 나머지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견제를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일단 이제 그 권성동 이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자체는 뭐 가뜩이나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제 좀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권성동 이 직무대행 자체가 대국민 사과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원내대표 이제 취임한 이후에도 이제 이번이 이제 3번째인 것 같은데요.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이런저런 이제 그 본인의 이제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제 언행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게 좀 무리를 일으킨 셈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리더십 자체에 좀 그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상당히 좀 그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것 같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삼진 아웃이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덜컥 합의해 준 거 한 번 있었고,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해명 한 번 있었고, 지금 이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3번째죠. 네. 그러면 보통은 이거는 사퇴입니다. 하나 가지고도 사퇴하는 분들이 삼진 아웃이다. 상당수인데, 그런데 지금 이 문자에서 확인을 한 거는 대통령의 신임이 확실하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흔들기가 애매해졌어요. 물론 이준석 걔는 부적절하다 지금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오히려 이거는 사적인 문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감싸는 분들도 많거든요. 당 네. 내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흔들 수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시고 비대위 체제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권성동 직무대행이 그만둔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이제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석 투쟁들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제 YTN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체제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사실상 이제 이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이제 퇴진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수사 결과, 앞으로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올 건가, 이것도 좀 맞물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네.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데, 아무리 임기가 한 5개월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복귀했을 때 그거는 이준석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차기 당대표에 나올 명분을 줘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기를 다 못 마치고. 그러니까 반 윤석열 또 정서가 또 당 내부에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테니까 견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세력들을 또 규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수냐, 조기 전당대회가. 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니까. 그래서 굉장히 너무 상황이 복잡해졌다. 지금 조금 예.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다들 머리 지금 싸매고 여러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논란. 일단 그 주말로 예정됐었던 이 전체 경찰 회의,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취소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제 보면은 그 오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저녁으로 이제 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게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14만 이른바 이 14만 경찰 전체 회의 개최되는 거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네. 이제 뭐 행안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2번을 썼는데 둘 다 경찰이었거든요. 한 달 사이로. 저번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한번 쓰고 최근에 썼죠.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막 어느 정도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 예,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제 무더기 줄징계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특히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으니까 실제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조금 큰 불은 잡히고 화재로 비유를 하면 아직 잔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제 몇몇 모임들은 아직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양새죠. 이 정부의 어떤 전방위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고 국민 여론도 이제 생각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이제 업무 보고에서 이제 경찰대 개혁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경찰이란 집단 자체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더라고요. 이 출발선상에서 보면은 어떤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경찰대 개혁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경찰대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각이 좀 미묘합니다. 네. 하나는 경찰대는 이제 경위로 시작해가지고 7급인데요. 경위로 시작을 해가지고 간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마치 육사 출신이 소위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대가 요직을 많이 차지한다. 이를테면 총경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경찰대고 경무관으로 가면 한 70%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찰대가 어쨌든 뭐 좋은 자원을 뽑아서 경찰 엘리트 조직이 이제 됐고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어떤 경찰의 위상을 높여줬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경찰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경찰대 7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존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대 개혁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경위부터 시작하는 거를 더 밑에서부터 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모든 그러면 일선 경찰들이 다 좋아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또 경찰에 대한 무시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다른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육사, 해사 뭐 이런 거는 나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또 벌어질 거라서 어떻게 개혁을 할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어쨌든 행안부 장관은 그거가 좀 공약 포인트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대 개혁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경찰국 신설 문제는 그 이른바 이제 국회 시간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이상민 이 장관에 대한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탄핵 소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부 기관 간 아니면 지자체 간에 특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헌법재판소한테 이제 심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것도 지금 법무부하고 그 국민의힘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헌재 지금 걸어둔 상태인데 이것까지 지금 같이 가면은 참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다. 서로 이제 당들이 하나씩 거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국회 권한이라는 겁니다. 정부 조직법상의 경찰청이라는 그 조직을 이제 행안부가 두는 것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할 사안이지 시행령으로 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치안 사무에 관련해서는 이를테면은 치안 사무가 이제 행안부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행안부 실제 이제 또 사무에는 치안이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해임 건의 뭐 이런 거 해임 건의안 아니면 탄핵 소추까지 하는데 그거는 조금 후순위 카드로 조금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 파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국회법을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령으로 지금 모든 걸 바꾸려는 소위 말하는 시행령 정치에 좀 제동을 거는 방법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발의를 했죠. 이미 발의를 했더라고요. 예, 네. 발의를 한 상황이고 그거를 당론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이것도 제동을 걸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경찰 일각에서는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낼 것을 한번 검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찰 전체 회의는 그 사실상 이제 보류가 됐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열띤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는 없다며 유증성자는 휴가를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적극 권고하는 등 자율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98일 만입니다. 다만 한 주 전보다는 1.31배 느는 데 그쳐 일주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532명을 기록했습니다. 휴가철에 입국자가 급증한 데다 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업장의 재택근무 정착을 유도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족이 확진돼 무급으로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때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부터 휴가 복귀 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은 원격 수업 전환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면회는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마트, 백화점 등에서 안전한 취식 관리 등 자율 방역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에도 정부는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엔 유행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 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전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언급해온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역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거리두기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강제적인 거리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한테 읍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중심이 되어온 피해 최소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 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밀접 접촉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검사 받지 않습니다.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가격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온 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인카드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10여 대를 자녀에게 넘겨준 업체 대표도 적발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물가 상승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생계 기반을 잠식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식품 제조 수출업체 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수출 판매 대금은 한 푼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법인카드로 명품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10여 대를 마음대로 몰고 다녔습니다.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페라리 등 슈퍼카 전체 액수만
26억 원에 달했습니다.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한 유명 음식점 사주의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주가 소유한 주택 여러 채는 임대를 주고 수입액은 전부 누락했습니다. 한 입시 학원장은 수능을 앞두고 학생 1인당 500에서 600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탈루소득으로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값비싼 수입차들을 여러 대 굴렸습니다.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과 가격 담합으로 서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생계 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를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미 간 금리 역전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현주소는 어떤지 쇼미더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다시 나온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 경기 침체하고 좀 관련돼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 이제 다 이제 짚어보죠. 일단 IMF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의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했는데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도 이제 연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떨어진 셈이죠. 네, 맞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난 4월 대비해서 이번에 새로 추계를 낸 거에서도 0.4%포인트 가까이 하방으로 조정해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3%를 기록할 네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기 침체가 유발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산 경제 제재인데 예. 그런데 이 경제 제재가 효과성이 좀 없다라는 게 이번에 좀 드러난 것이 이번에 IMF에서 다시 조정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 당초에는 마이너스 8.5%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6.0%로 마이너스 오히려 6%라는 게 저기 좀 올라간 수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이 얘기는 러시아가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네. 경제 제재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약간 경제가 그래도 순환을 그리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제재라는 무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는 만약에 서방 세력에서 다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고강도로 할 경우에는 또다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IMF에서 제시했던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조정치를 보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플러스로 재조정된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조정치가 경제 성장률을 1.7%포인트 오히려 상향으로 다시 조정했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자원 강국인데 2.3%포인트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위로 올렸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상향으로 조정하진 않았는데요. 작년도에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이 3.2%였는데 올해 당초 IMF에서 예측한 게 7.6%거든요. 네. 작년 대비 2배 성장 이상을 예측한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하향 조정된 건데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세계의 경기가 이렇게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IMF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산정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각 나라의 어떤 경제 전문가라든가 정부 관계자에게서 이제 자료를 갖고 와서 자체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IMF 나름의 이제 그 자료 자체는 뭐 국내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건 없을 거고요. 자료 자체는 다만 이제 그 산정 방식이나 해석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우리 정부나 아니면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IMF는 더 좀 낮게 바라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걸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경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IMF 예측치나 우리나라 정부 또는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경제가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수치가 실질적인 성과에 좀 더 근접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최근 악재나 이슈들까지 다 반영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6월 달에 발표한 자료고요. 한은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근 변동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국제적인 뭐 여러 국가들의 디폴트 위기 이런 것까지 다 추가적으로 반영한 요소는 사실 IMF께 최근 자료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걸 종합했었을 때 지난 5월 달에 한은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치는 2.7 그리고 6월 달에 정부는 다시 2.6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IMF가 제시한 내용은 2.3으로 또 낮아진 거거든요. 이거는 시계열적으로 앞으로도 더 경제 성장률을 하방으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며칠 전에 발표됐었죠. 2분기 이제 GDP 성장률 0.7% 예상보다 좀 더 이제 반짝 성장을 한 셈인데 이 수치는 이 IMF의 이 전망치에는 반영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0.7% 가까운 성장치를 보였던 것은 이례적이고 다들 놀랐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6월 달에 기업 심리지수라고 해서 기업인들에게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를 물어봤었는데 제조, 비제조 모두 급격하게 안 좋은 것으로 전망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소비자들에게 앞으로의 소비 추세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100을 넘어섰던 상태에서 이게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들의 소비 여력이나 소비에 대해서도 크게 위축될 것 같은 심리적인 지표들이 이미 확인됐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2분기 성장률이 나름대로 0.7% 보였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안도할 상황이 아니라 기업과 그다음에 민간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지갑을 점점 닫을 가능성이 이미 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IMF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진단한 것보다 숫자가 더 낮은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반응한 수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코로나 재유행도 이제 시작되고 있고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그 상황이다. 특히 좀 우려되는 지점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몇 달 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좀 연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대중무역 적자가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어떻게 귀결될지를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상해나 북경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성만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31개의 성이 정도와 수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지금 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우리 인류는 한 코로나19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재울 수 있느냐라는 실험을 200번 가까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여 개의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식으로 코로나19와 싸워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낸 국가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종합했었을 때 다시 몇 달 뒤면 날씨가 또 추워지고 그랬을 때 중국이 지금보다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경우 중국 경기가 지금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하방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은 이미 하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0%대까지 진단한 학자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의 악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대중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 일시적인 변수인지 아니면은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무역 구조 자체가 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대중 적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상당히 흑자를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았는데요. 네. 중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성이 모두 봉쇄가 되다 보니까 소비 활동과 투자 활동이 완벽하게 제한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수출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어진 반면에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품 소재들은 있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가 통계상 당연히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으로 잡힙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역 적자가 이렇게 커진 것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내수하고 수출 이 두 가지 축인데 이 소비 자체도 이제 3분기, 4분기에 우리가 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출은 지금 이렇게 이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경기 침체 그 우려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결국에 이제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심리적인 변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 행진이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현상이 많은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가격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그걸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만성적인 고물가 기조가 계속 형성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가는 올라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또 여러 가지 자재 가격을 다시 올리게 되고 그럼 또 물가 상승이 유발돼서 또 그런 악순환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번 IMF에서도 보고서에서 뭐라고 천명했냐 하면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고물가 기조를 어떻게든 잡는데 먼저 정책적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근원적인 근거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여지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우려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은 지금 이 물가 상승은 이제 계속될 전망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이게 경기 둔화인지 경기 침체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이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가 좀 가라앉는 방향을 이제 계속하고 있고 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국내에 보면은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 거다라고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산 가격도 좋아질 가능성이 또 낮은 거고 자산 가격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이제 이 실질 소득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사실 이제 일자리도 더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방위로 좀 어려운 그 상황이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한국은행이 이제 한번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음에 또 한 번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반짝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이번 0.7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금리와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빅스텝 같은 경우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명분들이 더 형성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이번에도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의 현상도 지금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하는 총재께서 연말까지 단계별로 한 단계씩 금리를 계속 올려갈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언까지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잠재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빅스텝에 가까운 형태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요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또 한 번 0.5%포인트 한 번에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미국 연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네. 일단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가 이제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몇 주 전만 해도 또 0.75%포인트가 아니고 뭐 1%포인트 올리는 그 방안도 일부에서는 이제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사실 중립금리라고 해서 네.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미국 연준의 위원들은 2.3에서 2.5% 사이가 중립금리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연준의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가 1.75%로 아직 중립금리에도 못 미친 상태입니다. 네. 물가를 끄기 위해서는 금리를 적어도 중립금리보다 높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중립금리 미친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도 연준은 0.75%포인트에 가까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수준이 와야지만 물가를 잠재우는 효과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 이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까지는 아니고 한 0.75%포인트 정도 올릴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뭐 자네 델러는 그 권한은 없지만 네. 자네 델러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쇼미더경제 박종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도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무기수 이모 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성추행하고 둔기와 손발 등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까지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다른 수용자들에게 망을 보게 한 뒤 내버려두는 등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사람을 살해한 점으로 미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거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장기간 참담한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평생 고통받아야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와 폭행 혐의 등만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 받으면 되겠네. 계속 무기징역이.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교도소 교도관들 또한 같은 공범이고. 유족들은 항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교사 노트북에서 기말고사 시험 문답을 빼낸 광주의 한 고등학생 2명이 중간고사부터 연이어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학기 동안 모두 16개 과목을 빼돌렸는데 교사 노트북 비밀번호를 손쉽게 풀고 여러 교무실을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3학년 1학기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된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녀를 의사로 만들겠다는 학부모의 엇나간 교육열이 만든 부정시험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빗나간 학구열과 학교 측의 안일한 보안 대책으로 4년 만에 또다시 시험 문답이 유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6살 A군과 B군은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등 1학기 동안 총 16개 시험 문답을 빼돌렸습니다. A군 등은 중간고사부터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상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들이 이중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사진을 옮겨 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노트북 한 대당 20분 정도. 침입할 때마다 3시간 이상 해킹 작업을 하며 시험 문답을 유출한 겁니다. 처음에 설치를 하고 이제 회수를 하러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A군 일행은 밤 10시 이후에 학교의 2층과 4층 교무실, 별관 상담실까지 제 집처럼 넘나들었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4층 교무실은 경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그나마 보안장치가 설치된 다른 2곳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이 철저했던 학교 측 설명과 달리 수개월 동안 학교 보안이 뻥 뚫린 겁니다. 다 이중잠금으로 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광주시 교육청은 A군 일행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측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나라 밖을 떠돌다 돌아온 조선시대 임금의 도장을 담는 상자 보록입니다. 영국에 있던 보록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보록은 임금의 의례용 도장인 어보를 담는 상자인데요.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가 눈에 띄죠. 나무와 가죽, 황동 등을 사용해 19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유물인 보록은 영국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소장자를 설득하고 7개월간의 노력을 거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할 보록, 다음 달 특별전 나라 밖 문화재 여정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의 패션지 화보인데요. 전쟁 중 찍은 화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패션지가 용맹의 초상,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화보 기사인데요. 부서진 전투기 앞에 서 있는 군인들 사이 영부인의 이질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패션지는 화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줄어든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을 담은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쟁 중인데 화보를 찍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계속 끌기 위한 전략이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응이 엇갈리지만 어쨌든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르헨티나의 한 쓰레기장에서 벌어진 보물찾기 소동 전해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쓰레기장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상당의 지폐가 묻혀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중부 산타페주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8일 불도저로 매립장을 정리하던 인부들이 한 가방을 끌어올리자 안에 있던 지폐가 공중에 흩날렸는데요. SNS에 이 사진이 올라오면서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금까지 발견된 지폐가 약 9,800만 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조용히 돈을 주워간 주민들도 많아서 실제 발견된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자 당국은 결국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사설 경비까지 세웠지만 사람들은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는 등 침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필리핀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여진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가게 주인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인근의 한 신축 건물은 3층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아브라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쯤. 진동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영장물이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Nag-earthquake. Grabe ang lakas. Ako din, nakala ko, nag-earthquake pa rin. 아직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금이 갔고 산사태나 낙석도 잇따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출근 시간대 마닐라의 지하철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itignan mo yung bahay, mukhang matibay. Hindi mo malalaman hanggang na-inspeksyon na mabuti yun. So we cannot allow people to return to their homes yet.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강력한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